72의 시어머니는 홀로 설날 음식을 전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아들 내외의 차가운 무관심과 아밀지도 모른다는 고백마저 외면하는 냉대였죠. 결국 평생을 참아온 어머니는 아무도 몰랐던 자신만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합니다. 네, 이야기꾼이 되어 친구에게 지난 설날의 상처를 털어놓듯 그렇게 담담하지만 깊은 감정을 담아 풀어낼게요. 임진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유독 뼈를 애는 것 같은 설날 새벽이었어요.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겨울 공기는 차가웠지만 평생을 보낸 이 파주집의 부엌만큼은 훈훈했죠. 동이 트려면 아직 멀었는데도 저는 벌써 허리에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있었거든요.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사골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고 있었고 도마 위에서는 각종 나물들이 고소한 기름 냄새를 풍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명절 준비는 늘 제 몫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더더욱 그랬죠. 아들 둘을 키워 장가 보내고 이제는 손주들까지 보았으니 대가족이잖아요. 그 많은 식구들이 먹을 음식을 혼자서 장만하는 게 고될 법도 한데 이상하게 명절 전날 밤은 잠이 잘 오지 않아요. 내일 아침이면 북적거릴 집안을 생각하면 고된 것도 있고 괜히 마음이 설레거든요. 오전 10시가 좀 넘었을까 드디어 기다리던 차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큰아들 민혁이네 식구가 들어왔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무뚝뚝하지만 그래도 반가운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버선발로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아들 뒤로 따라 들어오는 며느리 서연이의 손이 텅 비어 있는 걸 보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명절인데 과일 바구니는커녕 작은 선물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 오느라 고생했다.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맞았지만 그들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기가 무섭게 거실 소파,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어요. 손주 녀석들은 안녕하세요 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각자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 작은 화면 속에 얼마나 재미있는 세상이 있길래 1년 만에 보는 할머니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는 건지. 곧이어 작은 아들 민석이네도 도착했어요. 늘 그렇듯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약속 시간보다 늦게 나타났죠. 그리고 늘 그렇듯 작은 며느리 하윤이의 손도 서연이처럼 가벼웠어요.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큰집 사촌들 옆에 나란히 앉아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들었어요. 아이들 귀에 꽂힌 이어폰이 마치 저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치는 것 같았죠. 저는 잠시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말없이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그래, 오는 길이 막혀서 피곤하겠지. 배고플 테니 얼른 밥이나 차려주자.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린 점심상에 모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음식의 온기만큼 따뜻하지 않았어요. 다들 말없이 자기 앞에 음식을 먹기 바빴죠. 제가 갈비찜이 입에 맞니? 하고 물으면 아들들은 네 맛있네요 하고 영혼 없이 대답할 뿐이었어요. 며느리들은 아예 대꾸도 없이 묵묵히 밥만 먹었고요. 사실 저는 그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한 달 전쯤이었나 귀 밑에 멍울 같은 게 만져져서 병원에 갔었거든요. 의사가 초음파를 보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갑상선 암일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몰라요. 그날 바로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관리직으로 일하는 큰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그래요? 요즘 갑상선암은 암도 아니래요. 어머니, 제약회사 다니는 작은아들은 더 냉정했고요. 결과 나와봐야 알죠. 미리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그 후로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어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엄마는 괜찮은 건지 묻는 전화는요. 그래서 용기를 내봤어요. 왁자지껄한 분위기라도 되면 틈을 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식탁은 너무나 조용했거든요. 제가 먼저 침묵을 깼죠. 얘들아, 사실 엄마가 지난번에 병원 갔는데 목에 혹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 제 말에
식탁의 모든 숟가락 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죠. 갑상선암일 수도 있다는데.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아들들의 반응은 한 달 전 전화 통화 때와 똑같았어요. 민혁이는 어머니,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별일 아닐 거예요 라며 애써 화제를 돌리려 했고, 민석이는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야 안다니까요. 미리부터 식구들 분위기 망칠 필요 없잖아요. 하고는 제게 핀잔까지 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밤새 정성껏 고아낸 갈비찜이 입안에서 모래처럼 서걱거리는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지금 내 자식들 밥상 분위기를 망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식사가 끝나고 기다렸다는 듯 모두들 거실로 흩어졌어요. TV에서는 명절 특선 코미디 프로그램이 한창이었고, 거실에서는 자기들끼리 웃고 떠드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어요. 저는 부엌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 앞에 홀로 서 있었죠. 그릇들이 부딪히는 달그락거리는 소리, 수돗물 소리, 그리고 거실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가 뒤섞여 제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내 몸이 으스러져라. 이래서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죠. 그게 엄마의 도리라고 행복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깨달은 거예요. 제 희생과 헌신은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는 거요. 엄마의 아픔보다 명절 밥상의 분위기가 더 중요한 자식들에게 저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라 그냥 밥 해주는 늙은이일 뿐이었나 봐요. 싱크대에 고인 구정물 위로 제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어요. 그건 그냥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 묵은 서러움과 배신감이 응축된 아주 차갑고 무거운 눈물이었답니다.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그런 눈물이었죠. 어젯밤의 설거지는 끝이 없었어요. 그릇을 닦는 내내 거실에서 들려오던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죠. 텅 빈 집으로 돌아간 그들의 뒷모습을 상상하며 저는 차가운 부엌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 평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이런 걸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나 봐요. 그래도 설날 아침이잖아요. 묵은 애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첫날인데 어미 된 도리로 자식들 아침밥은 굶길 수 없다는 생각에 몸을 일으켰어요. 어젯밤의 상처가 소금물처럼 쓰라렸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죠. 그래, 어제는 피곤해서 그랬을 거야. 설날 아침은 그래도 다르겠지.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사골 국물을 다시 뭉근하게 데우고 하얀 가래떡을 썰어 넣었어요. 지단을 붙이고 김을 가늘게 써는 손길에 다시 희망을 실어봤죠. 이 떡국 한 그릇에 어미의 마음이 전해지겠지. 이걸 먹고 나면 어제 엄마한테 너무 무심했구나 하고 깨닫게 될지도 몰라. 그런 어리석은 기대를 하면서요. 제가 떡국 그릇을 식탁에 나르기 시작할 때 아들 내외들이 하나둘씩 방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제 희망은 그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다들 말끔하게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있더라고요. 어제 입고 왔던 평상복이 아니라 마치 다른 중요한 약속 장소에 가는 사람들처럼요. 제 마음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했어요. 얘들아, 떡국 먹고 가야지. 새해 첫날인데. 제 말에 그들은 못 이기는 척 식탁에 앉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어제 점심보다 더 냉랭했죠. 다들 말이 없었고 그저 뜨거운 떡국을 후 불어가며 허겁지겁 먹기 바빴어요. 마치 정해진 시간을 맞추기 위해 의무적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이 파주집이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 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작은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더군요. 어머님, 저희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친정에 들르기로 해서요. 그 말을 신호탄으로 큰 며느리도 기다렸다는 듯 말했어요. 네,
저희도 점심은 시댁에서 먹었으니 이제 친정에 가봐야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십 년을 억누르고 참고 삼켜왔던 인내심의 끈이었나 봐요.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설날 당일 아침에 그럴 수가 있니? 제 울음 섞인 절규에 모두들 당황한 듯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멈출 수가 없었죠. 너희에게 엄마는 이 집은 도대체 뭐냐? 명절에 빈손으로 와서 밥만 얻어먹고 가는 정거장이야? 너희들 진짜 가족 행사는 처가에 따로 있고 여기는 그냥 거쳐가는 곳이냐고. 제 목소리는 분노와 서러움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어요. 내가 암일지도 모른다고 했잖아. 그런데 너희 중 단 한 명이라도 내게 괜찮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 평생을 너희를 위해 희생했는데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어?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들은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며느리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이스의 희망을 봤어요. 그래, 이제라도 내 아픔을 알아주겠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하겠지. 하지만 제 기대는 또다시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침묵을 깬 건 작은 아들 민석이었거든요. 그런데 녀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죄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비수 같은 말이었죠. 어머니, 또 시작이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녀석은 고개를 들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연민도 없었어요. 오직 짜증과 귀찮음만이 가득했죠. 왜 매번 문제를 이렇게 비극으로 만드세요? 저희도 명절 계획이 있는 건데 어머니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이게 뭐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제 평생의 고통과 진심이 아들에게는 그저 분위기를 망치는 문제 행동일 뿐이었던 거예요. 제가 비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 삶 자체가 비극이었는데 말이죠. 민석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와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죠. 큰아들 민혁이는 우물쭈물하더니 제 눈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에 얘기해요, 어머니. 그리고는 동생의 뒤를 따라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어요. 베더손.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집에 폭탄처럼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와 함께 제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서러움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사무치는 허망함이었죠. 이웃집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화목한 웃음소리가 제 울음소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떡국 그릇들이 주인 잃은 섬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을까요? 어느 순간 눈물이 뚝 그쳤어요.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남아있지 않았나 봐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제 눈에 비친 세상은 방금 전과 똑같았지만 제 안에 무언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수십 년간 저를 짓눌러 왔던 화병의 뜨거운 불길이 이제는 차갑고 단단한 얼음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슬픔이 아니었어요. 이건 슬픔을 넘어선 무언가였죠. 조용하지만 무엇보다도 강한 결심. 그래요. 이건 분명 각성의 시작이었어요. 자식들이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 집안에는 무서운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죠. 귀에서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맴돌았고 눈앞에서는 경멸이 가득했던 그 눈빛이 어른거렸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눈물은 더 이상 나지 않았죠. 슬픔이라는 감정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텅 빈 기분이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무거운 몸을 천천히 일으켰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방으로 향했죠. 제 평생의 세월이 묻어 있는 낡은 자개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해주신 제 유일한 혼수였죠. 삐걱거리는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나프탈렌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그 안쪽 깊숙한 곳에 제가 평생을 보물처럼 간직해온 작은 오동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 안에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 아래에 제 손때가 묻은 낡은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를 열자 파주 집의 등기권리증과 남편과 함께 악착같이 돈을 모아 사두었던 근처의 작은 땅 문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10년도 더 전에 거래가 멈춘 낡은 통장 여러 개가 있었죠. 그 서류들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자니 까마득한 옛날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20살간 넘어 남편 손에 이끌려 아무 연고도 없는 이 파주 땅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가 생각났거든요. 가진 것이라고는 젊음과 건강밖에 없었던 우리 부부는 시장 한 귀퉁이에 작은 국밥집을 차렸어요. 가게 딸린 단칸방에서 아이 둘을 낳아 키웠죠. 새벽 4시면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늦게까지 그릇을 닦았어요.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고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비오듯 쏟았죠. 그렇게 10년을 꼬박 일하고 나니 겨우 이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모이더군요. 남편과 함께 등기소에서 나와 이 집 문서를 손에 쥐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들들은 모를 거예요. 자기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집과 재산이 부모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성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 서류들을 다시 한번 쓸어보았어요. 이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 그 자체였죠.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내 인생을, 내 자존심을 더 이상 짓밟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요. 저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죠. 제 딸 민지였어요. 아들 둘을 낳고 늦게 얻은 막내딸. 늘 타지에서 일하느라 바빴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해서 제 안부를 묻는 유일한 자식이었죠. 민지야, 엄마야. 전화기 너머로 제 목소리가 얼마나 작고 갈라졌을까요? 하지만 민지는 금방 알아차렸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시 울컥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민지야, 엄마한테 와 줄 수 있니? 지금 당장. 민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지금 바로 갈게. 엄마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서울에서 파주까지 오려면 자유로를 달려 좋기 1시간은 걸리는 거리였죠. 저는 그 1시간을 뜬 눈으로 기다렸어요.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고 걱정스러운 얼굴에 민지가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민지는 식탁 위에 놓인 떡국 그릇들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제야 딸의 손을 붙잡고 지난 이틀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죠.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지의 얼굴은 분노로 붓게 달아올랐어요. 이야기가 끝났을 때 민지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이제부턴 내가 엄마 편이야. 오빠들 가만 안 둘 거야. 그날 오후 저와 민지는 파주 시내 금촌동에 있는 한 법률 사무소로 향했어요. 제가 국밥집을 할 때 교복 입고 드나들던 학생이었는데 어느새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더니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유언장을 쓰는 방법도 있지만 자식들이 나중에 유류분 반환 소송을 걸면 복잡해진다고 하더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살아있을 때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민지가 스마트폰으로 증여와 상속의 차이점을 검색해서 제게 보여주었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화면 가득했지만 딸이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해주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늘 저를 세상과 단절시켰던 그 작은 기계가
오늘은 제 무기가 되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제 모든 것을 딸에게 넘기겠습니다. 제 도장을 꺼내 증여 계약서에 찍는 순간 제 심장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어요. 붉은 인주가 하얀 종이에 찍히는 것을 보며 저는 아들들과의 헛된 기대를 함께 끊어내는 기분이 들었죠. 법적인 준비를 마치고 나니 이제 제 몸을 돌볼 차례였어요. 민지는 곧바로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에 진료 예약을 잡았어요. 아들들의 도움 없이 딸의 손을 잡고 병원에 가는 길이 서럽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죠. 검사 결과 의사의 예상대로 갑상선암이 맞았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만 하면 괜찮을 거라고 하더군요. 수술 날짜가 잡히고 저는 민지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오빠들한테는 절대로 알리지 마라. 이건 너와 나,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병원에 입원한 내내 민지는 다니던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제 곁을 지켰어요. 밥도 제대로 못 넘기는 저를 위해 손수 죽을 쑤어주고 밤에는 작은 간이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면서도 끙끙 앓는 제 등을 쓸어주었죠. 아들 녀석들은 그때까지도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아마 자기들끼리 어머니가 또 삐치셨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추석 전날 밤이 되었어요. 민지가 퇴근하고 파주 집으로 왔죠. 우리는 저녁을 먹고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고 집안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지야, 오빠들한테 문자 하나만 보내주렴.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민지가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어요. 엄마, 우리 여행 가방부터 사자.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제 나이 72에 난생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여행 가방을 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평생을 남편의 짐, 자식들의 짐을 꾸려주기만 했는데 말이죠. 반짝이는 새 여행 가방들 사이를 걷는데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민지는 제 손을 이끌고 가볍고 예쁜 은색 가방 앞에 섰죠. 엄마, 이거 어때? 끌기도 편하고 색깔도 곱다. 저는 가방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잡아보았어요. 매끄럽고 차가운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지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 것 같았어요. 이건 그냥 물건을 담는 가방이 아니었어요. 제 남은 인생을 담아 떠날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었죠. 가방을 사고 나서 우리는 백화점 꼭대기에 있는 카페에 앉았어요. 민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익숙하게 화면을 두드렸죠. 엄마, 우리 제주도 가자. 내가 비행기 표랑 숙소 알아볼게. 저는 딸의 어깨 너머로 그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알 수 없는 글씨와 그림들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기했죠. 저 작은 기계 하나로 세상 어디든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요. 예전에는 저를 외롭게 만들었던 그 스마트폰이 이제는 저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날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며칠 뒤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는데 이웃집 할머니가 마시러 왔어요. 늘 그렇듯 자식들 이야기로 시작했죠. 추석에 아들네 내려오면 주려고 고구마 순도 말리고 있어. 자네도 바쁘겠구먼. 할머니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어요. 아니요, 형님. 저는 이번 추석엔 딸하고 바람 좀 쐬고 오려고요. 제 말에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니, 명절에 아들네 안 보고 어딜 가려고? 의아해하는 목소리였죠. 저는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평생 차례상 차렸는데 이제 한 번쯤은 쉬어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하더군요. 어휴, 그럼 잘 생각했네. 잘 생각했어.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지. 자식들이 우리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데 제 결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저 혼자만의 외로운 반항이 아니었던 거예요. 민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스마트폰을 들었어요.
저는 딸의 귀에 대고 지난 몇 달간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더 되뇌었던 문장을 불러주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서요. 재산은 모두 민지에게 넘겼다. 앞으로는 너희들 인생 잘 살아라. 이번 추석엔 여행 가서 집에 아무도 없으니 오지 마라. 민지가 제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화면에 뜬 그 짧은 문장이 제 평생의 울분과 결심을 담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보낼까? 민지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전송 버튼이 눌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무거운 족쇄가 풀려나는 소리를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민지에게 말했어요. 이제 휴대폰 전원 좀 꺼주렴. 민지가 제 휴대폰 전원을 끄자 작은 화면이 까맣게 변하며 제 얼굴을 비췄어요. 그 속에는 더 이상 슬픔에 젖은 늙은 어미의 얼굴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아 오히려 평온해진 한 여자의 얼굴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새 여행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섰어요. 늘 새벽 찬 공기 속에서 명절 음식을 만들던 그 시간에 저는 제 인생 첫 여행을 떠나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자유로를 달리는데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한강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김포공항은 제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윙윙거리는 소음, 수많은 사람들, 복잡한 전광판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지러웠지만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딸의 도움을 받아 자동 발권기에서 난생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적힌 비행기 표를 뽑았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거대한 비행기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어요.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묵직한 진동과 함께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죠. 이윽고 몸이 붕 뜨는 느낌과 함께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멀어졌어요. 제가 평생을 살아온 파주 땅, 제 희생과 눈물이 담긴 그 집이 점점 작아져 성냥갑만 해지더니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함께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느꼈답니다. 제주도의 바람은 파주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파주의 바람이 제사를 내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다면 제주의 바람은 제 평생의 응어리를 어루만져주는 듯 부드럽고 따스했죠. 민지와 함께 렌터카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리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에메랄드빛 바다는 제가 평생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그림보다도 훨씬 아름다웠어요. 저는 어린아이처럼 창문에 얼굴을 바싹대고 그 풍경을 눈에 담았어요. 제 나이 72에 세상이 이렇게 넓고 아름답다는 걸 처음 알았답니다. 우리는 성산 일출봉에도 올랐어요. 물론 꼭대기까지는 숨이 차서 못 가고 중간쯤 전망 좋은 곳에 걸터 앉았죠. 저 멀리 수평선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고 제 발밑으로는 제주의 오름들이 부드러운 능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 광활한 풍경을 보고 있자니 파주집 부엌에 갇혀 평생을 아등바등 살아온 제 인생이 한없이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엄마, 기분 좋아? 민지가 제 어깨를 감싸며 물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좋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벅찬 기분이었어요.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다가 처음으로 김수희라는 온전한 나 자신이 된 기분이었달까요? 저녁에는 민지가 예약해둔 식당에서 흑돼지 구이를 먹었어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두툼한 고기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입맛을 돋우었죠. 늘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는데 그날은 제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민지가 구워주는 고기를 받아 먹으며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어요. 슬픔이나 체념이 섞인 헛웃음이 아니라 정말 가슴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이었죠. 아마 제가 그렇게 제주에서 평생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을 그 시각이었을 거예요. 파주 집에서는 제가 계획한 또 다른 드라마가 막을 올리고 있었겠죠. 나중에 민지에게 들어서 안 사실이지만 그날 오후 두 아들 내외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시간에 파주 집으로 모여들었대요. 아마 의뢰 그랬듯 제가 차려놓은 명절 음식을 먹으며 저녁까지 편하게 쉬다 갈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건 따뜻한 음식 냄새가 아니라 굳게 닫힌 대문이었어요. 처음에는 다들 어머니가 잠시 시장에 가셨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대요. 하지만 한 시간을 기다려도 제가 나타나지 않자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겠죠. 전화를 걸었지만 제 휴대폰은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할 뿐이었고요. 어머니가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연락도 없이. 처음에는 짜증이었던 감정이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으로 바뀌어 갔을 거예요. 그때 작은 아들 민석이가 전날 밤에 받았던 제 문자를 기억해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저 엄마의 흔한 잔소리나 투정이려니 하고 무시했던 그 문자를요. 녀석이 휴대폰을 꺼내 그 문자를 다시 읽었을 때 다른 가족들도 그 주위로 몰려들었겠죠. 재산은 모두 민지에게 넘겼다. 이번 추석엔 여행 가서 집에 아무도 없으니 오지 마라. 화면 위의 글자들이 그제야 무서운 현실이 되어 그들의 눈에 밝혔을 거예요. 결국 그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민지밖에 없었겠죠. 큰아들 민혁이가 대표로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아마 그때 저는 민지와 함께 제주의 한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을 거예요. 민지는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저도 들을 수 있게요. 전화기 너머로 큰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지야, 너 혹시 어머니 어디 계신지 아니? 집에 안 계시고 전화도 꺼져 있어. 민지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지금 저랑 제주도에 계세요. 제주도? 명절에 제주도는 왜?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죠. 민지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첫 번째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파주 집이랑 땅 전부 제 이름으로 돌려놓으셨어요. 어제 오빠들한테 문자 보내셨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마 그들은 그 짧은 순간 자신들이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하려고 애썼을 거예요. 이윽고 작은아들 민석이가 전화를 빼앗아 들고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때 민지가 제 평생의 한을 풀어주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그리고 오빠들은 모르셨겠지만 어머니 3달 전에 갑상선암 수술 받으셨어요. 두 분 다 바쁘다고 전화 한 통 없을 때 저 혼자 병간호 다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어머니 찾지 마세요. 자격 없으니까. 뚝. 민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아들들의 충격과 절망이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려왔어요. 그 후 파주집 대문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보지 않아도 눈에 선했죠. 재산을 모두 잃었다는 경제적 충격보다 그들을 더 비참하게 만든 건 불효라는 주홍글씨였을 거예요. 암 수술을 받는 엄마를 나 몰라라 했다는 사실이요. 그 소문은 분명 명절을 쇠러 모인 친척들 사이에 순식간에 퍼져나갔을 테고 그들은 하루아침에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는 후레자식이 되어버렸겠죠.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회적 체면과 위신은 제가 보낸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과 전화 한 통화로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제 개인적인 복수는 그렇게 그들을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공개적인 심판이 되었어요. 저는 제주의 노을이 붉게 물드는 바다를 보며 생각했어요. 파주 집 대문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아들들의 모습을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제주에서의 3박 4일은 꿈만 같았어요. 제 평생에 그렇게 마음 편히 웃고 걱정 없이 잠을 자본 적이 있었나 싶어요. 하지만 꿈은 언젠가 깨기 마련이죠. 여행 마지막 날, 민지가 비행기 표를 확인하며 제게 물었어요. 엄마, 이제 돌아가면 오빠들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창밖의 푸른 바다를 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어요. 가서 보면 알게 되겠지.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두려운 것도 없었거든요. 김포공항에 내려 택시를 타고 파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떠날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어요. 자유로를 따라 펼쳐진 풍경은 똑같았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달라져 있었죠. 예전에는 저를 가두는 울타리처럼 보였던 세상이 이제는 제가 발 딛고 살아갈 터전처럼 느껴졌어요.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인형들에 잠시 숨을 멈췄어요. 두 아들 내외가 저희 집 대문 앞에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며칠 밤이라도 센 사람들처럼 얼굴은 헬쑥했고 옷차림도 엉망이었죠. 설날 아침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저를 비웃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제가 택시에서 내리자 네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어요. 그 눈빛 속에는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당혹감, 죄책감, 그리고 일말의 두려움까지도요. 제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나쳐 대문으로 향하자 작은 아들 민석이가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털썩 하고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녀석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용서를 빌었어요. 큰아들 민혁이도 다가와 제 앞에 고개를 깊이 숙였죠. 며느리들은 뒤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훔치고 있었고요. 제 평생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동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무릎 꿇은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거라. 저는 그 말을 남기고 굳어있는 그들을 뒤로 한 채 대문 열쇠를 꺼내 집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들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주말마다 아들 내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처럼 빈손으로 오는 법은 없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며 영양제 같은 것들을 양손 가득 사 들고 왔죠. 그리고 더 이상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지 않았어요. 민혁이는 삐걱거리던 방문을 고쳐주었고 민석이는 제 텃밭에 잡초를 매주었죠. 서연이와 하윤이는 부엌에서 제 어깨를 주무르며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려 했었어요. 손주 녀석들도 달라졌어요. 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녀석들이 이제는 제 옆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기도 했죠. 가족 단체 카톡방이라는 것도 생겼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만 쏙 빠진 그들만의 대화방이었겠지만 이제 그 방의 주인공은 바로 저였죠. 민지가 제 건강검진 결과를 사진 찍어 올리면 아들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안부를 물어왔고 주말에 뭘 해드릴지 의논했어요. 기술이 사람을 외롭게만 만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멀어진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들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았어요.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차갑게 밀어내지도 않았죠. 진심인지 아니면 재산 때문인지 그들의 행동을 시간을 두고 지켜볼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까요? 저는 온 가족을 거실로 불러 모았어요. 다들 긴장한 얼굴로 제 입만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너희들 노력하는 모습 잘 보았다. 제 말에 아들들의 얼굴에 잠시 화색이 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죠. 하지만 이 집과 땅을 민지에게 증여한 것을 취소할 생각은 없다. 법적으로 이 재산은 온전히 내 동생의 것이야. 순간 거실에 싸늘한 정적이 흘렀어요. 애써 감추려 했지만 아들들의 눈에 스치는 실망감을 저는 똑똑히 보았죠. 저는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이 재산은 너희 모두의 것이기도 하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의 울타리가 되어 이 재산을 관리하마. 너희가 진정한 가족의 도리를 다하고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너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기꺼이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저는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말했어요. 재산은 너희의 권리가 아니라 너희가 쌓아가는 신뢰에 대한 나의 보답이라고요. 그것이 이 가족의 새로운 규칙이라고요. 그리고 또 1년이 흘렀어요. 파주집 마당에는 배추 수십 포기가 쌓여 있었고 온 식구가 모여 김장을 하고 있었죠. 예전처럼 저 혼자 허리 펼 날 없이 일하는 김장 풍경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들은 제 옆에서 서툰 솜씨로 남아 양념을 버무렸고 민지는 갓 담근 김치를 손주들 입에 넣어주며 웃고 있었죠. 아들 녀석들은 마당 한쪽에서 수육을 삶으며 연신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고요. 시끌벅적하고 정신없고 하지만 그 무엇보다 따뜻한 풍경이었어요. 저는 잠시 일손을 놓고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제 입가에 저도 모르게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던 아들들의 모습도 제주행 비행기에서 느꼈던 해방감도 이제는 모두 아득한 예실처럼 느껴졌어요. 상처가 아문 자리에 이렇게나 단단하고 소중한 새살이 돋아났으니까요.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가장 엄격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존중이 무너진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아프더라도 단호한 선을 긋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진정한 가족이란 그 상처가 아문 자리에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니까요.